할아버지 조지, 할머니 신디, 그리고 엄마 케이씨, 케이씨의 딸 2살 케일리. 켈리는 아빠가 누구인진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쁘게 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행복의 시간은 2008년 6월 16일까지였습니다. 31일이 지난 2008년 7월 15일 9일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신디였습니다. 911, what's your emergency? I called a little bit ago, the deputy sheriff. I found out my granddaughter has been taken. She has been missing for a month. We're talking about a 3-year-old little girl. My daughter finally admitted that the baby's in the store. I need to find her. Your daughter admitted that the baby is where? But the babysitter took her a month ago. My daughter's been looking for her. I told you my daughter was missing for a month. I just found her today, but I can't find my granddaughter. And she just admitted to me that she's been trying to find her herself. There's something wrong. I found my daughter's car today, and it smells like there's been a dead body in the damn car. Okay, what is the 3-year-old's name? Kaylee. Caylee. Anthony. Haley Anthony? Yes. How long has she been missing for? I have not seen her since the 7th of June. Is your daughter there? Yes. Can I speak with her? Okay, Sheriff's Department, they want to talk to you. Answer the question. Hello? Hello? Yes.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a little bit? I'm sorry?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what's going on? My daughter's been missing for the last 31 days. And you know who has her? I know who has her. I've tried to contact her. I actually received a phone call today now from a number that is no longer in service. I did get to speak to my daughter for about a minute. Who has her? Do you have a name? Her name is Zenaida Fernandez Gonzalez. 자, 여러분은 범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제나이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베이비시터가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라는 엄마의 이야기. 최초 전화를 한 사람은 할머니 신디. 그리고 31일 전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보모였던 제나이다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2011년 5월 9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의 최종 진술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9일 태어난 아이.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케일리는 참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부모는 자기 딸아이인 케이씨가 열심히 일하며 손녀를 돌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리고 모든 조사에서는 그건 환상이었다는 게 증명됩니다. 6월 16일 월요일, 할머니였던 신디는 일을 하러 아침 7시에서 8시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조지가 회상하길, 그때 한 낮 12시 반, 12시 50분쯤 딸이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핑크 셔츠에 짧은 옷, 선글라스에 백팩을 메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손녀딸에게 굿바이라며 볼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케이씨 말고요, 누구도 아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살아있는 모습을 말이죠. 검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건 현장에 나온 모든 증거는 다 한 명만을 가리킨다. 오직 케이씨만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조사 당시에도 거짓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일하게 케이씨만 거짓말을 했다. 그 누구도 케일리가 사망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31일간 아이가 사라졌을 때 행복함을 느낀 케이씨만을 제외하곤 말이죠. 검사가 지목한 범인은 엄마 케이씨입니다. 오컬트 스토리, 미국 최대 영구 미제 사건, 파티맘 케이시 앤서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친딸을, 그것도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살해했다. 여러분, 이걸 납득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일단 그날의 인과관계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랐습니다. 케이시는 직업적인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있던 바로 자신만의 특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일을 나간다라고 뻥을 치고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자신의 돈이 조금 부족해지자 부모님의 돈을 하나씩 조금씩 훔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2008년 6월 15일, 그날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돈을 훔치다가 어머니인 신디와 다퉜고 그 홧김에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케일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연락을 받지 않는 케이씨, 신디는 계속 전화를 해서 야, 그럼 안 된다. 애라도 일단 보내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31일 동안 이 모든 걸 다 거절합니다. 그럼 도대체 애는 어떡할 건데? 라는 엄마의 질문에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모 있어. 보모가 다 해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의 직감이었을까요? 신디는 왠지 케이씨가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케이씨의 친구들에게 접촉을 해서 역으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낸 정보 하나, 올랜도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 함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가 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마리화나를 피며 TV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신디는 케이씨에게 묻습니다. 애 어디 갔어?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없어졌어. 보모가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인트로에 들으신 그 911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는 분명 31일 전 사라졌습니다. 근데 케이씨가 얘기하는 것과 신디가 얘기하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이 주장 표현들에 대해서 기본 대전제를 심리학적으로 좀 깔아보자면 케이씨는요, 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죠. 도리어 긴급함을 느끼고 있는 건 신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좀 날카로우신 분들은 아까 인터뷰 내용, 전화 내용에서 둘은 너무 다른데? 라고 느껴지신 힌트가 하나 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911, 119 혹은 112 신고 전화라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실 건가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묻지 않아도요, 모든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뭘 입고 있었고, 어디 있었다가 사라졌고, 어떤 상황이었다, 누구랑 있었다, 묻지도 않은 정보들을 대부분 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디는요, 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케이씨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물어본 말만 대답을 합니다. 혹시 그럼 그 사람 누군데? 보모 이름 뭐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라졌어요. 자, 이 멘트에 대해서 당시 프로파일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분명 이상하다. 보통의 심리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잡았던 포인트는요, 범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아이에게 어떠한 관심도 강하지 않았다라는 걸 유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아이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케이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경찰은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A babysitter's house. Yes. And who was this babysitter? Her name is Zenaida Fernandez Gonzalez. Okay. How long had you known Zenaida? Almost 4 years. It'll be 4 years Christmas this year. And where did you meet her? Who did you meet her through? A mutual friend, his name is Jeffrey Michael Hopkins. I met him at Nickelodeon at Universal, and I met her through him. She was his son's nanny at the time. Does Jeffrey still work at Universal? No, he does not.
How long has it been since he left? About 9-10 months, give or take. He moved up to North Carolina for a short time and moved down to Jacksonville within the last 3 months. 이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사라지게 만든 사람 제나이다라는 사람을 제프리라는 남자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제프리의 아들의 보모, 그래서 자기 아이였던 케일리도 똑같이 보모, 즉 둘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제프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제프리의 말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제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혹시 친한 사이였냐? 안 친했는데요. 당신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나요? 네, 일은 했습니다. 2002년에요. 얼마나 근무했나요? 1년 정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2008년입니다. 즉,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혹시 그러면 K씨도 거기서 일했느냐? 저는 모릅니다. 라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제나이다라는 보모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가?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제나이다를 당신의 아들의 보모로 쓴 적이 있는가? 아니요, 쓴 적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질문이 나옵니다. 제프리, 당신은 아들이 있는가? 아니요, 저는 아이가 아예 없습니다. 당신은 2002년 이후에 어디에 살았는가? 난 이사 간 적이 없고 쭉 올란도에만 살았다. 노스캐롤라이나 혹은 잭슨빌 같은 데 간 적이 없나? 그런데 산 적이 없다. 2008년 6월 K씨, 바로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없다. 즉,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다. 거짓말. 어느 사람을 만났다. 거짓말. 심지어 어떤 것도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제나이다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요, 정말 멀리 알고 있는 사람, 둘의 연결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정말 이상한 내용이었죠. 자, 이 이후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도 발생합니다. 일단 경찰들은 다 내용을 받았고, 아 그래? 그럼 제프리도 찾아가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유니버셜에 가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없는 사람도 밝혀졌고요. 실제로 비하인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엄청 큽니다. 거기에 수석 조사관 3명과 그리고 K씨가 함께 들어가서요, 25분을 걸어서 사무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뒷짐을 지고 웃으면서요, 저 사실 여기 옛날에 잘렸어요. 여기 근무한 적 없는데. 자기가 근무했던 직책도요, 이벤트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주 옛날에 잠깐 일을 할 때 유니버셜 소속이 아니었고요. 유니버셜에서 옆에 자판기 같은 그런 데서 사진 같은 걸 인화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정도만 했던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요.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딸아이를 왜? 경찰은요, 계속 물어봅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자신의 아이를 찾고 싶은 엄마가 우리한테 모든 걸 거짓말로 말한다. 너 같으면 너를 믿겠냐?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 케일리 어딨냐? 하지만 자긴 모른다고 합니다. 보모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말만 합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불리한 진술이었죠. 근데 K씨에게 변호사가 붙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아, 그거 사실이요. 이게 이유가 좀 있었어요. 2008년 6월 16일에 가족 수영장이 있죠. 거기에 실수로 아이가 빠져서 익사했어요.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이거 만약에 그냥 신고하면 아동 방치죄로 감옥에 갈 걸 걱정해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도 정말 화가 났던 건 아이가 어디 있는진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당황했다, 무서웠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죠. 자, 그런데 아이의 시신이 12월 달에 발견됩니다. 그것도 되게 우연히 발견되었죠. 집 근처 쪽에 있었던 바로 늪지대였습니다. 아이는 매우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늪지대 내부에 무언가 이상한 게 보였고요.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열어봤을 때 무언가 봉투에 쌓인 흔적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는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에 DNA 감정을 해본 결과 바로 케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백골 상태화가 돼서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까지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였지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은 발뺌하기 시작합니다. 익사다, 사고다, 자기들은 정말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갖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검찰은 증거물이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며 약 400개의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첫째, 차량. 이 차량은 엄마 K씨의 차량인데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예상되는 그 이후에 폐차장에 차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찾아온 거죠. 정확히는 먼저 찾았던 거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조지와 엄마 신디. 근데 조지와 신디가 이런 표현을 똑같이 합니다. 차를 열어봤는데 안에서 이상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어요. 특히 트렁크에서 너무 심하게요. 근데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아니, 조지랑 신디가 저게 시체 냄새인 걸 어떻게 알아? 공범인가? 아닙니다. 이들의 직업 문제였는데요. 조지는 전직 탐정이었고 어머니였던 신디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이들은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건 분명 시신 관련이다.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차 트렁크는요, 뒷좌석, 앞좌석 모두 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트렁크에서만 바로 케일리의 머리카락이 확인됩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케이씨의 인터넷 검색 목록을 확인해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 부러뜨리기, 완벽하게 들키지 않고 죽이는 것, 그리고 크롤로포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실제로 발견됐을 때 입 쪽에 되게 강한 덕트 같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는데요. 그 위에 하트 모양의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케이씨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같은 스티커였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위에 붙인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있던 도구도 확인됩니다. 바로 이것. 곰돌이 푸 모양의 담요였습니다. 이게 집안에 있었던 건데 시신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검찰 측은 제시합니다. 케이씨가 2006년, 즉 19살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다. 늘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해서 별명도 파티걸이었다. 근데 딸 자체가 자신의 자유를 묶는 족쇄라고 느껴졌고, 정말 이상하고 놀라웠던 건 딸이 사라지고 난 뒤 불과 3, 4일 만에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뭐 핫바디 컨테스트 같은 데 나가서 사진을 찍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긴 흔적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주 뒤에는요, 문신까지 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문신의 내용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선고됩니다. 배심원단 2011년 7월 5일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1급 살인죄, 아동살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가 나와버린 상황, 정말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당시에 배심원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가 너무 난다.
심증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얘가 죽인 게 맞다. 하지만 법적 증거로 바라봤을 땐 어디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학대, 왜냐면 시신은 이미 모두 부패한 상황. 무조건 죽였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죠. 자, 이에 대해서 법의병리학자였던 워너 스피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사를 했던 사람이 잘못됐다. 각자가 너무 뭔가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권위적인 걸 앞세우고 자신의 인사고과 점수를 노려서 제대로 보존을 하고 시신을 발굴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대충 했다. 시신을 꺼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시신 발견자가 다 꺼내놨습니다. 모든 게 보존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워너 스피치 박사가 지적을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원래 이런 시신이 나오게 되면 몸 전체를 다 검사해야 된다. 근데 머리 부분을 당시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이걸 살인이라고 당시에 단정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머리가 없는 상황에서 뼈만 나왔을 때, 당시에 결과가 없을 때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또 하나, 여기에 붙어있는 테이프, 그 테이프에 DNA 자체가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죽인 이후에 붙였을 가능성 혹은 현장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즉, 무죄를 내린 이유가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 의심이 가지만 죄를 내리기에,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명명백백하지가 않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했던 건요, 2016년이었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왔죠. 실제로 이 변호사는 알고 있다. 딸을 죽였다는 걸. 그런데 이걸 감춰주는 조건으로 둘이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정말 그녀는 떳떳할까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난 정말 무죄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럼 궁금합니다. 케일리는 그럼 누가 죽인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인터뷰했던 내용이나 경찰을 만나서 했던 내용들도 다 들어봤었어요. 뭐 다 넣지를 못했죠. 이거 다 들어가면은 거의 시간적으로도 1시간 분량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서 너무 또 그렇게 영어 듣는 내용으로 가는 것도 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잘랐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평가를 하냐면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다. 아이의 입장에서 되게 짧은 인생이죠. 짧은 인생이 되게 비극적이라는 느낌인데 사실 아이의 입장은 비극적이지만 사건 자체의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당시 프로파일러 분들도 말을 하는 게, 반응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디랑 케이시랑 전화 통화를 받을 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무서운 건 어떻게 보면 케이시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말을 다 해놓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네요. 그리고 똑같이만 말을 해요. 나는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경찰분이랑 검찰분이 넌 그것도 거짓말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넌 도대체 지금 진실로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될 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 이상한 애가 아니라 사실 무죄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죄를 내리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때 당시에 괘씸죄를 넣어요.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입증을 못했잖아요. 근데 다른 걸로 줘요. 근데 그것도 사실 벌금형이긴 했는데 뭐냐면 그 경찰들 있죠. 거짓 진술에서 경찰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 아니, 그 인력이 희생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그 배상금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줄 수 없었던 거예요. 법원 입장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경찰들 다른 데 갔다 와야 되고 또 진술조사해야 되고 있지도 않은 사람 다 찾아봐야 되고 이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간 거라 그거에 대해서만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뭐 낼 수 있던 게 없었죠. 그리고 중간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제나이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제니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완전 상상이에요. 자기는 제니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뇌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없는 일인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워낙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 거고 아이를 낳게 된 건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도 이미 계속 뭔가 만들어내서 얘기하고 만들어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가기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들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애를 내려다 준 것까지 명확히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진짜 어느 정도의 망상을 부리냐면 그러면 너 그 제니라는 보모한테 애 맡긴다 그랬지. 그거 어떻게 맡겨? 라고 물어봐요, 경찰이. 너 어떻게 맡기는데? 뭐 너희 집에 와서 데리고 가? 아니면 네가 데려다 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들어봐 데려다 준다고 해요. 그럼 넌 어디다가 데려다 주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경찰도 그때 되게 기가 찼던 이유가 이거예요. 왜 기가 찼냐면 원래 이거를 지 입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제가 사실은 애를 막 이렇게 보모를 맡겨서 보모 집이 어디인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막 해서 해놨는데 거기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하는데 물어보기 전까지 말을 안 해요. 근데 경찰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자꾸.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너 어떻게 된 건데? 애를 어떻게 해? 제가 가서 데려다 줘요. 그게 어딘데? 그거 제프리 집이에요. 제프리는 아들이 있고 아들 보모라며 거기서 같이 해요. 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집이 좀 넓고 거기가 약간 도시기도 하고 애들이 뭐 하기 좋으니까요. 그럼 너는 그날 아이를 두고 간 거야? 저 두고 갔어요. 대박이죠 이거 여러분? 그러고서 그럼 너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일을 갔다 와서 똑같이 애를 데리러 갔어요. 문을 두들겼어요. 아내가 조용하고 답이 없었어요. 계속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없는 번호로 나왔대. 그래서 애가 사라진 거야. 그리고 31일 동안 그냥 자기가 혼자 아이를 찾았대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 이렇게 얘기하거든? 경찰도 어이가 없지.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질문이 뭔 줄 아시죠? 그럼 제프리 아들은? 제프리 아들도 사라졌니? 라고 경찰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 제프리 아들은 있었어요. 그러면 제프리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딸만 데리고 사라졌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왜 보모가 제니가 왜 네 딸을 가지고 사라진 거라고 생각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냥 이뻐서. 진짜 심플해요. 근데 이걸 왜 물어봤는 줄 아세요 경찰이? 경찰은 제프리를 이미 만났거든. 근데 제프리는요 애도 없어요. 애도 없고 그리고 뭐 얘랑 친하지도 않고 얘랑 뭐 일면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갑자기 불려가서 그렇게 증언을 서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근데 이 모든 걸 다 들켰거든요. 다 들켰는데 얘는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기억나는 부분에서 명확한 건 애를 데려다 줬는데 애가 사라졌다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좀 중간 내용인데 진짜 경찰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나이다가 인종이 뭔데? 뭐 흑이냐? 백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면 믹스된 거야? 뭐 물어보는데 믹스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흑인하고 약간 라틴계 쪽하고 섞였다고 해. 그런 사람 어디 사는데? 여기가 진짜 소름 돋아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봐봐. 제나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나이다는 흑인이야? 백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제나이다는 가족이 있어요. 뉴잉글랜드? 뉴욕? 그리고 엄마도 있고요. 시스터도 있고요.
그 브라더는 뉴욕산대요. 그래서 원래 제나이다도 뉴욕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꽤 오래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모가 된 거예요. 이건 디테일하죠.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가상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막 뱉어요. 이런 건. 나머지는 어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나이다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그럼 우린 그러잖아. 제프리도 나는 애가 없는데요. 근데 갑자기 애를 만들었잖아. 유부남을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낀 게 케이씨 있죠. 케이씨. 그럼 우린 그럴 수 있잖아. 아, 얘가 보모라는 드립을 치는 거 보니까 얘가 원래 보모도 있었나 보네. 뭐 옛날에 있었던 보모 이름이 제나이다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 케이씨는 한 번도 보모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모라는 걸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왜냐면 집에서 있었고 신디랑 조지도 있었고 어차피 뭐 자기도 뭐 애 키우면서 있었어야 되는 입장이고 부모님이 허락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모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애가 2-3살 될 때까지 있었던 적도 없던 거예요. 다 가짜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진실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거짓말을 했는데 과학적 직접적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아예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살인죄를 물 수 없게 된 거야. 검찰이 이제 추측을 한 거는 뭐였냐면 검찰은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아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뒷이야기니까. Most of you will already be aware of who 2 얘가 나중에 경찰에 체포돼서도 얘기할 때도 경찰한테 그래요. 뭐 증거가 있다면 있겠죠. 거의 이런 마인드예요. 그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괜찮다고. 난 아니라고. 이러면서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이 전이랑 후의 문제인데 이건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구나. 시간 조정이 안 되네. 자, 이걸로 갈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걸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다 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이게 뭔가 해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경찰이 예상을 했던 게 뭐였냐면 당일날 16일날 애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약물 있죠. 그 약물로 애를 먼저 재우고 테이프로 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해서 살해한 거예요. 애가 사망했고 사망한 아이를 차 트렁크에 넣어놔서 이제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된 시신을 밖에 유기한 거예요. 이걸 근데 왜 그날 사망했다고 예상하냐면 아이가 같이 나갔잖아요. 이 CCTV가 뭐냐면 케이씨랑 케이씨 남자친구거든요. 둘이 같이 다니는데 애가 없어요. CCTV 동선상 애가 같이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어요. 전날이 16일이거든. 그러니까 애 데리고 나간 날. 근데 그 날인데 하루 사이죠. 딱 하루 사이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날로 이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이날 아이가 사망한 것이 맞다. 그리고 얘가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기장 같은 데다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내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뭐 일기에 대해서 내 판단에 전적으로 나는 신뢰를 갖는다. 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이상하다. 가장 오랫동안 행복했던 시간이다. 그 31일 있잖아. 애 없었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다라는 걸 일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경찰도 2008년 6월 16일 날이 사망날이다라고 유추하고 있는 내용이 왜 그랬냐면 아침 7시 52분에 검색한 단어들
2시 50분에는 질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2시 51분에는 실패할 염려 없는 질식 이런 단어를 검색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그 마트에 간 게 7시 54분이었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전에 이미 사라진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죽었구나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신이 이건 파티 이건 문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가 죽었는데 저 문신색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파티 갔던 거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범인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뒷이야기니까 뭐 이것저것 더 얘기를 해드리면 얘는 진짜 모든 게 다 말하면 그냥 입 열면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입 벌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입만 열면 다 뻥이에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는 케이씨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신 냄새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의심을 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도 그 살인 혐의 의심받고 이제 그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막 가서 면회하고 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도 하고 이때 아버지인 조지가 옷을 입고 다녀서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애 찾는다고. 그런데도 거기서 물어봐요. 울면서 혹시 이런 글 맞냐 이렇게 입었던 거 맞냐 막 얘가 얘기해줘요. 그런 모습까지 다 있었거든요. 당시에 마지막 봤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딸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 또라이 같은 애가 그 살인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다 뭐 잘 맡겼다 이러다가 진술을 바꿨잖아요. 아이가 사실은 뭐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해서 너무 겁나서 그랬다. 근데 이때부터 무슨 진술하냐면 아버지인 조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했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이상한 쪽으로 많이 꼬였냐면 조지라는 사람의 인격적 공격이 많이 들어갔어요.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뭐 근데 실제로 그건 입증이 안 됐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 당했다. 이거는 입증이 안 된 얘기였는데 조지에 대해서 막 그런 거잖아. 뭐 조지가 만났던 내연녀 이런 사람들을 재판 때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조지한테 들었는데 뭐 자기 딸이 아이를 죽였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재판이 이상하게 꼬여왔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것저것 보면. 그래서 좀 이상한 내용들이었죠. 상황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에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 아이는 원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 뭐 아이가 사라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찾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조차도 이제 없어요. 왜냐면 다 알아요. 범인이 누군지는. 범인은 걔다. 이걸 알아요. 아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얘를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서도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 게 제2의 뭐 오제이 심슨이다라는 표현으로 해서도 나왔는데 미국에 그런 표현을 쓰는 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그 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2의 오제이 심슨이라고 표현하는 거.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 꼬마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사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배심원단 전원 다 똑같아요. 누가 봐도 범인 맞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유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배심원단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내용을 일단 먼저 전해드렸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명에서의 무죄는 실제 그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